1940년 스페인의 어느 마을. 곳곳을 돌며 영화를 상영하는 트럭이 도착하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번 영화의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어린 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이 아이를 죽이고 자신 역시 왜 죽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이 정령이라 생각하고 그를 만나기를 소망하는데요. 과연 아나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포아재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통 시즌 1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스페인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목록에도 기록된 영상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빅토르 에리세의 장편 데뷔작 벌집의 정령입니다. 같은 세상이나 벌집의 정령을 쉽게 이해하자면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연상하면 됩니다. 익스트림 풀샷이 빈번하게 등장해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미장센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영상이 주는 정서는 현대 영화에서 좀처럼 맛보기 힘들죠. 빅토르 에리세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인정하는 영화 장인입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무려 10년 가까이 준비하죠.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영화마다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에 앞서 염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기력이죠.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 무기력의 근원은 만성화된 공포입니다. 개인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사로잡힌다면 결국 충분히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현대사회의 무한경쟁, 빈부격차, 기득권의 지속된 착취는 개인을 무기력에 쉽게 빠지도록 합니다. 선거철에 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내가 이 사람 찍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며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무기력의 일종이죠. 이 영화의 개봉 연도는 1973년. 프랑코 독재 정권이 이미 4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스페인 대중들의 욕망이 얼마나 억압되고 단절되었는지 이걸 감안하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의 배경인 카스티아 마을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공간입니다. 무기력 그 자체를 공간화하고 있죠. 익스트림 풀샷 속에서 관객은 텅텅 빈 공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채워지지 않은 공간 속에서 생동감이 없는 죽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죠.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벌에 대한 상징입니다. 문학적 용어로 메타포라고도 하죠. 벌은 꽃의 꿀을 모으는 일을 무한정 반복하죠. 뭐 그 꿀을 인간이 가져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꿀을 빼앗겼다면 태업이라도 해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꿀을 모으죠. 이는 독재 정권 속 무기력한 스페인 대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나의 집의 창 역시 벌집을 연상케 하죠. 겉으로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으나 고립된 공간 속에서 책만 파고드는 아나의 아버지. 그 당시 지식인을 대변하고 있죠. 아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추억의 음악만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존재가 불투명한 이에게 편지를 쓰는 아나의 어머니 역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해석됩니다. 아나 역을 맡은 아나 토렌트는 지난 1회 떼시스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캐릭터와 배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깨어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나죠. 아나는 고립된 마을의 유일한 출입구로 대변되는 철길에서 선러의 귀를 대고 기차 소리를 들으려 하며 벌의 행동 같은 무의미한 삶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화 폐잔병과 아나가 만나는 장면. 아나는 이 폐잔병이 정령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나가 떠난 후 바로 이어지는 총격 장면. 이 살벌한 장면을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부각시킬 수 없었던 장면이었겠죠. 아무튼 아나는 폐잔병이 있던 자리에서 그의 핏자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나의 시선을 통해 관객의 각성을 서서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나가 만나고 싶어하는 정령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이들이 각성해야 할 의지나 정신으로 해석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괴물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물이죠. 앞서 언급했던 깨시민이 되기 위한 형체가 상당히 흉물스럽게, 그러니까 아나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흉물스럽게 느끼는 건 우리는 깨시민이 아니다. 당시 개봉했을 때 감독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나가 집을 나선 후 프랑켄슈타인을 만났을 때 상당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죠. 이때 프랑켄슈타인은 우리의 머릿속에 박힌 흉물스러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는 자각, 각성을 하지 못한 당시 스페인 사람들, 특히 지식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한국 문학사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상화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항거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야 비판이나 합리적인 비난은 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 이런 시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보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벌집의 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깨시민이 되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했죠. 스페인 예술가 중에 몇몇은 국내에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들어보셨을 이름, 안달루시아 개를 만든 루이스 부뉴엘 감독이죠. 이 시기는 이 두 감독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부뉴엘 감독이 오죽 힘들었으면 해외로 망명해서 영화를 제작했을까요? 우열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겠지만 국내에 남아서 이처럼 작품으로 이야기 속의 메시지를 담은 빅토르 에리세, 그래서 전 세계 영화학자들이 찬사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상 자체는 정적이지만 저는 이 영화가 그 어느 작품보다도 전투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작품이 대중에게 찰싹부터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을 자극하고 깨워야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제작된 지 반세기가 다 되었음에도 여전히 작품적 가치가 뛰어난 벌집의 정령. 개인적으로 위대한 작품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지금까지
마파지였습니다.